19세기 중반 수천 년간 동아시아의 정점이자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으로 믿었던 청나라. 제국은 서구 열강의 한포와 아편이라는 치명적인 침략 앞에 유례없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영국의 비도덕적인 삼각무역은 청나라의 경제를 파탄냈고, 임칙서의 아편 폐기를 구실로 발발한 아편 전쟁은 잠자는 사자, 중국이 반식민지의 길로 접어드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약 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근대적인 무력과 자본을 앞세운 서구식 국제 질서와 중화 사상에 기반한 전통적 조공 질서가 정면으로 충돌한 거대한 문명사적 사건이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아편 전쟁이 단순히 전쟁 한 번으로 끝난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난징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라는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의 사슬이었습니다. 홍콩을 영국에 떼어주고 상하이와 광저우를 포함한 항구를 여는 것을 넘어 영사재판권과 최애국 대우라는 독소조항은 청나라의 주권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특히 에로오 사건을 빌미로 일어난 2차 아편 전쟁은 베이징이 점령당하는 수모를 안겼고, 이 과정에서 중재를 자처했던 러시아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연해주를 차지하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90%가 놓치는 내부로부터의 거대한 폭발, 제국이 무너져 내릴 때 민중들은 멸망응안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났습니다. 홍수전이 이끄는 태평천국운동은 남녀평등과 토지의 균등, 배분이라는 천조전무 제도를 앞세워 시대를 앞선 혁명을 꿈꿨습니다. 비록 지배층 신사층과 서구 열강의 협공에 14년 만에 진압되었으나 이는 민중의 거대한 힘을 확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이홍장 등이 주도한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을 내세워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를 받아들였으나 정신과 제도의 개혁 없는 기술지상주의는 청일전쟁의 참패로 그 허구성을 드러냈습니다. 캉유웨이와 양치차오의 변법자강 운동 역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근본적 체제 개혁을 시도했으나 보수파의 반격으로 100일 만에 좌절되었고, 의화단 운동의 실패는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침내 1911년 순원의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해혁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청 정부의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대한 스촨 봉기와 우창 봉기의 불꽃은 청 왕조를 멸망시켰고, 1912년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탄생시켰습니다. 비록 위안스카이의 배신과 황제제도 부활 시도 그리고 이어진 군벌 시대의 혼란이 뒤따랐지만 1919년 일어난 54운동은 반제국주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중국 민중의 의지를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신문화운동과 결합하여 현대 중국을 만드는 거대한 지적정치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중국 근대화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한 자존심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제도의 혁신 없는 기술의 도입은 과연 우리를 구할 수 있는가? 100여 년 전 대륙을 휩쓸었던 혁명의 함성과 좌절의 기록은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실력과 통찰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날카롭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19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은 중국, 청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구 열강에 거친 파도에 맞섰습니다.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 함대의 위력 앞에 200년 넘는 쇄국 정치를 끝내고 개항을 선택한 일본은 단순히 문을 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무사들의 통치체제인 막부를 무너뜨리고 서구식 근대 국가로의 급진적인 대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포화로 몰아넣은 거대한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그저 모든 일본인이 한마음으로 뭉쳐 일어난 평화로운 개혁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하급 무사들이 존왕양이를 기치로 내걸고 막부 세력을 무력으로 타도한 처절한 내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정부는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패번치현을 통해 봉건 제도를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신분제를 폐지하고 징병제와 지조개혁을 단행하며 국가의 기틀을 닦은 이들은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여 서구 문명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기술뿐만 아니라 헌법과 의회 제도라는 서구식 시스템 자체를 이식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근대화를 달성했습니다. 90%가 놓치는 괴물로 변해버린 근대화의 역설. 내부의 개혁을 마친 일본은 곧바로 외부를 향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정한론을 둘러싼 논쟁 끝에 조선을 강제 개항시켰고 1894년에는 동양의 맹주였던 청나라와 격돌했습니다. 양모운동의 허울뿐인 군사력을 압도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며 열강이 반열에 올랐습니다. 비록 러시아를 포함한 3국 간섭으로 랴오둥 반도를 돌려주는 굴욕을 겪었으나 일본은 이를 갈며 군비 확장에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1904년 부동항을 노리는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 승리한 일본은 영일 동맹과 포츠머스 조약을 발판 삼아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공인받고 만주로 향하는 제국주의의 길을 본격적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에게 문명화된 강대국이라는 선물을 안겼으나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약탈과 살육의 시작이었습니다. 문명개화의 깃발 아래 진행된 급속한 성장은 군국주의라는 괴물을 잉태했고 일본은 이제 스승이었던 서구 열강을 흉내내는 침략자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이 보여준 성취와 야욕은 근대화라는 이름의 진보가 어떻게 타자에 대한 잔혹한 지배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하고도 비극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존을 위한 개혁이 침략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시스템의 성공이 인류 보편의 도덕을 앞설 때 어떤 파국이 기다리는가? 150여 년 전 도쿄 하늘에 울려 퍼진 근대화의 찬가는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역사, 인식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찰해야 할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날카롭고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의 광풍 속에서 인도는 영국의 가장 화려한 보석이자 가장 잔인한 수탈의 현장이었습니다. 면직물 공업을 앞세운 영국의 경제적 침탈은 인도의 전통 가내 수공업을 붕괴시켰고 수천만 농민들을 기아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이 깊어질수록 인도의 민중들은 종교와 신분을 넘어 하나의 민족으로 응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지배에 맞선 반란을 넘어 위대한 문명을 잃고 온 인도인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벌인 거대한 민족 운동의 서막이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세포의 항쟁이 단순히 용병들의 종교적 불만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인 폭동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본질은 영국의 오랜 차별과 수탈에 분노해온 인도 전 계층이 참여한 최초의 민족적 독립전쟁이었습니다. 1857년 일어난 이 항쟁은 무굴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전 인도 전역으로 번졌으나 영국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좌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굴 제국은 멸망했고 영국 여왕이 인도의 황제를 겸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패배는 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영국의 협조적이었던 인도 국민회의는 1905년 영국이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분열을 노리고 발표한 벵골 분할령에 맞서 영국 상품 불매와 자치 획득이라는 강경한 투쟁으로 선회하며 인도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90%가 놓치는 동남아시아의 처절한 저항의 지도.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된 동남아시아 역시 민족주의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판보이쩌우가 동유운동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를 배우려 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동맹이 결성되어 네덜란드의 가혹한 식민 지배에 저항했습니다. 필리핀은 호세리살과 아기날도의 주도로 에스파냐에 맞서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수립을 선언했으나 고지어 들이닥친 미국의 야욕 앞에 다시 주권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태국은 라마 5세의 탁월한 외교술과 근대화 개혁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 주권을 뺏긴 민족에게 남은 마지막 보루는 무엇인가? 억압을 뚫고 피어난 민족주의는 국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50여 년 전 델리와 하노이, 그리고 마닐라 거리에서 울려 퍼진 자유의 함성은 오늘날 신식민주의의 위협과 자국,
중심주의가 팽배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의 존엄과 연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전히 묵직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19세기 중반 동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은 에도 막부의 오랜 쇄국 정치를 끝내고 세계 무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 함대의 무력 시위 앞에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며 문을 연 일본은 고지어 영사 재판권과 협정 관세가 포함된 불평등한 수호 통상 조약의 늪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청나라처럼 서서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부의 무능에 분노한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하급 무사들이 중심이 되어 막부타도 운동을 일으켰고 마침내 1868년 왕정복고를 통한 메이지 유신이라는 대전환을 일궈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일본의 근대화가 단순히 서양을 흉내낸 기술 도입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메이지 정부의 진정한 힘은 패번치연을 통한 강력한 중앙집권화와 이와쿠라 사절단이 목격한 서구 시스템의 통제 이식에 있었습니다. 1871년 파견된 이와쿠라 사절단은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핵심 인재들이 서양의 헌법과 교육, 제도를 직접 보고 듣게 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3인평등과 징병제를 실시하며 근대 국가의 기틀을 닦았고 1889년에는 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하며 제국주의의 길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90%가 놓치는 제국주의로 변모한 일본의 야욕, 내부의 힘을 비축한 일본은 곧 정한론을 내세우며 외부로 칼날을 돌렸습니다. 1879년 류큐 왕국을 병합하여 오키나와현을 설치했고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타이완과 랴오둥 반도를 차지했습니다. 비록 러시아 주도의 삼국 간섭으로 랴오둥을 돌려주는 굴욕을 겪었으나 일본은 이를 갈며 전력을 강화해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한반도와 만주의 이권을 독점했습니다. 일본의 성공은 곧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도는 영국의 가장 가혹한 수탈의 현장이었습니다. 1857년 용병들의 종교적 신념을 짓밟은 돼지기름과 소기름, 탄약통 사건으로 촉발된 세포의 항쟁은 인도 전역의 민중이 참여한 거대한 독립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비록 영국의 무력 진압으로 실패하고 무굴 제국은 멸망했지만 인도의 저항 정신은 람모한 로이의 사회개혁운동과 1885년 결성된 인도 국민회의로 계승되었습니다. 특히 1905년 영국이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분열을 노리고 발표한 벵골 분할령은 오히려 잠자던 인도의 사자를 깨웠습니다. 인도 민중은 콜카타 대회에서 자치 획득인 스와라지와 국산품, 애용인 스와데시를 포함한 4대 강령을 채택하며 영국의 정면으로 맞섰고 마침내 1911년 벵골 분할령 취소라는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인도와 일본의 근대화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존을 위해 선택한 근대화가 타자를 억압하는 제국주의로 변질될 때 그 진보는 정당한가? 압도적인 수탈 속에서도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낸 인도. 민중의 용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150여 년 전 아시아 대륙을 뒤흔든 개혁의 파도와 독립의 함성은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자강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전히 날카로운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19세기 후반 한때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오스만 제국은 안팎으로 몰려오는 위기 앞에 존립의 기로에 섰습니다. 서구 열강의 거센 압박과 내부의 부패는 제국의 기초를 흔들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지배층은 탄지마트라는 대대적인 근대화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은혜 개혁이라 불린 이 움직임은 군사와 행정, 그리고 교육 전반에 걸친 서구화를 추구했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과 열강의 간섭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1876년 미드하트 파샤가 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헌법을 제정하며 입헌 군주제를 향한 희망을 쏘아 올렸으나 이 역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잠시 멈춰 서야 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개혁이 그저 위로부터의 지시로만 끝난 줄 알거든요. 하지만 그 진정한 불꽃은 1908년 청년 튀르크당의 무장봉기로 타올랐습니다.
이들은 헌법 부활과 여성 차별 폐지를 내세우며 전제 정치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근대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는 제국 내 다른 민족들, 특히 아랍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는 결국 이슬람 순화 운동인 와하브 운동과 결합하여 아랍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고,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모태가 되는 거대한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웃한 이란의 카자르 왕조 역시 러시아와 영국의 침략 속에서 담배 독점권을 넘겨주는 수모를 겪었으나, 민중들이 일어난 담배 이권 수호 운동을 통해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90%가 놓치는 아프리카 대륙의 위대한 저항의 기록. 식민지 분할의 희생양이었던 아프리카 역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무함마드 알리가 근대화의 기틀을 닦았고, 아라비 파샤는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외치며 영국에 맞섰습니다. 수단의 마흐디 운동은 이슬람 신앙을 바탕으로 영국의 지배에 강력히 저항했으며, 나미비아의 헤레로족은 독일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봉기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줄루 왕국은 1879년 이산들와나 전투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영국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기적을 보이며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상징적인 승리는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났습니다. 1896년 메넬리크 2세가 이끄는 에티오피아군은 아도와 전투에서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한 이탈리아군을 처참하게 격파했습니다. 오역된 조약으로 주권을 뺏으려던 열강의 야욕을 실력으로 분쇄한 이 사건은 아프리카 국가가 제국주의 강대국과 싸워 이겨낸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라이베리아와 함께 암흑의 시기에도 독립을 유지하며 아프리카 자존심의 최후 보루가 되었습니다.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근대화를 수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가능한가? 압도적인 힘의 차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민족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100여 년 전 카이로와 이스탄불, 그리고 아도와 평원에서 울려 퍼진 저항의 목소리는 오늘날 자원, 외교와 지정학적 갈등이 반복되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주권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전히 뜨거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